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여러분, 국토 골다공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뼈에 구멍이 생기는 이 골다공증처럼 우리 국토 곳곳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도시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그 지역 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산이라고 하면은 서울 다음에 큰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되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통계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정말 저도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어요. 부산 위험하다, 너무 고령화가 빠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확인이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용어인데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가지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뭐 7%, 14%, 20%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볼 때 아니 74면 21이지 왜 20이지 뭐 이러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비중이 4%가 넘으면 고령 인구의 비중이 4%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부산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초고령 도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했을 때 보는 지수로는 그 가임 여성의 인구가 그렇게 그 고령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수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고령 인구 대비해서 가임 여성이 얼마냐 있냐가 이게 떠받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부산이 그렇게 그 분류가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 가임기의 여성, 젊은 여성들이 부산을 많이 떠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로도 이제 들릴 수 있고,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현재 이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 감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인구는 이미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고 찍고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미 감소는 현실이 됐고, 근데 다만 그 편중 정도에 따라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나마 있는 젊은 친구들이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도 지방의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들은 말 중에 인구 데드 크로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이제 주가가 확 오르는 거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면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에 들어간다 이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면 인구 데드 크로스에 들어간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 지표인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이상으로 태어나야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로 나타나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사망자와 출생자가 엇갈리게 되는 거를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 때문에도 더 빨리 그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출생 문제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뭐 단순하게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거를 이제 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라든가 뭐 교육, 국방 이런 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겪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들이 이미 그런 단계를 이제 밟은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저출생 상황을 미리 겪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네. 막 전 세계 국가를 다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나라들을 비교를 할 때 OECD 국가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네. 이 OECD 국가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합계 출산율이 1명대이기는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가임기 여성이 일생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예. 가임기는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는 15세에서 49세까지로 잡는데 물론 이제 누가 15살에 애를 낳고 누가 49살에 애를 낳나 네.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뭐 능력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들이 일평생 뭐 몇 명을 낳을 건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2.1명을 인구 유지 수준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여자 한 명이 2명은 낳아줘야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중간에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 줄어드는 인구, 그러니까 네. 없어지는 인구를 생각하면 2.1명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한 명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2명대가 깨진 거는 80년대 이미 깨졌고요. 네, 네. 쭉 줄어들고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급속하게 한 2015년, 16년 지나면서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한 명대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진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수준을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건 뭐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고 하는 게 충격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OECD에서 비교를 하든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든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낮아진 과정이 굉장히 급격했다라고 하는 게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율도 낮아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표어들이 있었는데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산하제한 정책의 이 표였죠. 그 전에는 그만큼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었고 한 가정에 뭐 2명 이상, 3명, 4명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1명이라도 이제 낳아주면은 뭐 고마운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건데 이렇게 가파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렌드를 보게 되면 네. 사실 막 쭉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훅 떨어졌다. 조금 또 유지가 됐다가 또 훅 떨어지고 좀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그런 표들이 정확하게는 이제 72년도에 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아니, 근데 그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구별 말고 뭐 둘도 아니고 뭐 하나 이것도 78년도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70년대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뭐냐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뭐냐면 80년대에 초음파 검사가 산전 초음파 검사가 들어오면서 네. 성별을 알 수 알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83년 4년부터 보면은 급속하게 남아 출산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녀 간 그 인구 격차가 출생 당시 인구 격차가 막 네. 3만 명 이상 네. 나는 시기가 한 15년 가까이 맞습니다. 계속됩니다. 그게 네. 90년대 중반까지 예. 계속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딱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세대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고 M세대들에서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됐었고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그 M세대들이 약간 결혼하고 출생할 시기가 지금인데 네. 그 세대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그 명확하게 관찰되는 일들인 거죠. 네. 젊은 세대들이 그 결혼과 출산을 이제 안 하는 게 좀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좀 인식이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조사를 해보면 네. 뭐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한 몸 내 한 몸 네. 건사하기도 힘든데 얘까지 나와가지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 관련된 지원 정책이 미진하다. 성에 차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일하고 가정을 다 양립해서 가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우리도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익숙한 세대기는 합니다만 예. 이렇게 해놓고 고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중이 조금씩 상대적으로 나타나기는 할 테지만 저는 좀 전반적으로 꿰뚫고 가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항목들을 쭉 봤을 때 네네. 뭐냐면 결혼해서 뭐가 좋지? 아이 낳아서 뭐가 좋지? 그다음에 나 한 몸도 지금 취직하고 뭐 직장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누굴 책임져? 누굴 더 내가 부담을 져?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즉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의 변화랄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일관되게 관찰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좀 가치관이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약간 그 부모 세대, 예. 기성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다라는 네. 메시지를 주지 못한 탓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우리 부모님 봤는데 결혼하면 좋은 건가? 나 키우는데 이렇게 힘드셨는데 나는 애 낳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또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뭐 그 영화의 뭐 대목 중에 그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대사 중에 내가 얼마나 희생해서 너를 키웠는데라는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 희생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이제 저희 윗세대 부모님들한테는 맞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단어였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과연 당연한 건가? 그 아유, 그렇지 희생이라는 않죠. 단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잘 살고 가고 싶고 그게 이제 최우선의 어떤 가치이지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좀 뭐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좀 희생을 그렇게 네. 당연시하고 예. 또 강조하고 네. 하는 문화도 지금의 저출산 현상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에는 맞습니다. 도움이 됐겠네요. 근데 어쨌든 예, 별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를 찾으려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 아까도 맞습니다. 이제 부산을 저희가 이제 예로 들었지만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의 원인으로 하나 이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맞습니다. 조금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약간 경제 상황이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잖아요. GDP라고 GDP.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또 구분을 해놓은 GRDP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GRDP를 보게 되면 쭉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사실은 비수도권이 위에 있었고 서울 수도권이 아래로 있는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요. 네. 그게 이렇게 역전이 돼서 역전이 가기 시작하는 게 2015년도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번 이른바 데드크로스처럼 나타나고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 대학 오려니까 서울 오고 뭐 얘기하지만 사실 서울의 정원, 뭐 서울 수도권의 대학 정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은 지역의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탓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GRDP의 이 추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자리 기회 자체가 서울 수도권에 훨씬 많아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2000년대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졌거든요. 이 동남 벨트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역에서 급속하게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중심, 첨단 산업 중심 그런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됐고 몰려있다. 이제 젊은 여성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성들도 이제 뒤따라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북으로 서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된 거고 네. 이쪽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렸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거기서 몰려서 나을 수 있었잖아. 만날 기회도 더 많은데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거주 비용이 생활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근거를 떠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어서 거기서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라는 꿈을 꾸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도시화에 따른 인구 영향 같은 것을 또 연구해 놓은 논문들이 꽤 있는데 네. 보면 다른 거 다 반영하더라도 인구 밀도만으로도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네네.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경쟁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치열하고 거죠. 각박하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정말 밀도 자체가 인구 밀도 자체가 그런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두 이 서울 수도권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출산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을 좀 가중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주변 사례를 봐도 이렇게 서울에서 사는, 그러니까 서울이 기반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쵸. 올라와서 사는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 단계마다 있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제 월세라든가 그쵸. 월세가 끝나면 이제 전세로 가기 위한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일단 이제 제일 크고, 큰 문제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 구하기, 뭐 이제 직장에서도 뭔가 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이제 가고 싶고, 이게 이런 정착에 대한 그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길어졌다, 많이 든다라는 이제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멀티시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트로 시티라든가 그쵸. 이런 개념도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른 나라의 발전 단계랑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좀 보이는 게 사실 있습니까? 이제 이 집중 정도가 우리나라가 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드러나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OECD 국가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부산도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예. 그만큼 약간 원탑이 흡수하는 게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나라가 영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로 다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가까우니까. 예, KTX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올 수 있어요. 예. 다 올 수 있다 보니까 영토도 크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또 교통망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지역으로 모이기가 너무 쉬운 여건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다 또 현실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 수도권 집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 도시에 쏠려 있는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높은 이제 편이- 서울 수도권에 예. 집중하는 게 좀 높은 편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년층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저도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데가 이제 인서울 대학교를 이제 맞습니다. 예, 가는 거라고 이제 예. 하는데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도 서울과 수도권, 뭐 판교 이런 데 있는 게 이제 청년층의 가장 큰 목표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층이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 많죠. 이런 얘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꾸준히 서울로 몰려오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그게 또 진짜 한 2015년, 16년, 15년. 예, 불과 뭐 10년 전? 그 정도에 급속하게 이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게 눈에 띄고요. 저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생산 기반이 좀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글로벌 공급망 뭐 이것과 관련된 이슈여가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만 어떻게 한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지방의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것이 이걸 가속화시켰다라는 것을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부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딱 그러다 보니까 왜 와? 뭐, 왜 자꾸 일로 가? 라고 하기도 너무 특히 그렇죠. 비합리적이죠. 사실은 네.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되는 하는 건데. 예. 예. 게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의 인프라가 점점 더 상대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숨만 쉬고 놀기만 해도 서울이 훨씬 재밌는데 그런 인프라도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뭐 대학이 여기 많아서 좋아서 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2015년 고 무렵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 변곡점이 되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를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예. 저는 임계치가 넘었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쌓여왔는데 맞았는데. 임계치가 그때 넘었고 한 번 넘고 나니까 둑이 무너지듯이 좀 가속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는다. 뭐 이런 되게 얘기가 정확한 비유인 것 근데 같아요. 되게 좀 슬픈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한숨만 던지는 뜻이는데 사실 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가 또 떨어지게 되고 점점 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 이런 삶의 부분들이 질이 많이 떨어지죠. 너무 떨어지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장하고 거주지가 멀게 되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저출산과 맞습니다. 또 지역 소멸 이런 문제를 미리 다 겪었고 어느 정도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들기도 하는데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대책이 있을까요? 일본이 했던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다시 네.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는 뭐 제가 경제학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 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